민주정부 사기로서 인제 지금까지의 정책을 계승하면서도 이재명식으로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추가했다. 할 수 있다. 음. 한다. 이런 확신을 보여준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지은의 오늘. 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이 아니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제대변인을 맡고 있는 경제 평화 전문가 우리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을 지역위원장 연결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낙연 후보를 씹느라고 이낙연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씨가 주 120시간은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정말 참 엽기적인 인식 아닙니까? 네, 사실 제가 이분의 그 인터뷰를 잘 읽어봤는데, 네네. 이제 뭐 게임 업계나 이럴 경우에는 필요하면은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할 수 있게 하고, 뭐 일 다 한 다음에 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주 52시간이 좀 너무 규제가 심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사람이 120시간을 일을 한다는 거는 매일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일주일에. 네네네. 만약에 주 5일만 일을 한다 그러면은 24시간씩 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120시간 일하면 죽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 실제로 그 북한의 요덕 정치 수용소도 그만큼 일하지 않아요. 그 강제노역인데도. 1960년대 전태일 열사가 일하셨던 그 평화시장에서 어린 여공들이 제일 이제 근로 환경이 제일 안 좋았던 어린 여공들이 주 98시간 일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그 노동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으시거나 이게 120시간 노동이 뭐 계산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노동자를 그냥 이제 기계의 부속품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좀 인권 의식부터 좀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요.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그 얼마나 일하는지 그 세계적으로도 가장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OECD에서는 뭐 두 번째 정도 수준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연평균 한 2000시간, 1976시간을 일하는데 보통 이제 해외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참 일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일본 사람보다 1인당 평균 1년 300시간 정도 더 일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노동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노동 생산성이 낮은 게 문제예요. 오랫동안 일 시키면 생산성이 높을 줄 알았는데 거꾸로 잘 오히려 못 쉬니까 낮습니다.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 네, 한국 경제의 지금 문제는 노동 시간이 아니고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건데 사실 우리가 1인당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를 하고 있는데 노동 생산성은 굉장히 낮은데 이게 이제 노동 시간이랑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2017년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다음에 오히려 노동 생산성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을 짧게 하니까 더 많은 걸 생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노동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노동 시간을 줄이면서 오히려 노동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뭐 좋은 장비를 주고 좋은 기술을 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생산성 증가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제 노동 시간은 오히려 단축돼야 된다. 지금 52시간도 너무 길다. 사실 이제 세계적으로도 노동 시간이 지금 단축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로봇, 뭐 AI 이런 기술들이 나와서 이제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 이어지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미 주 35시간을 법적으로 허용했고 사실 작년 서울시장 선거에 박영선 후보도 뭐 4.5일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120시간 일하라는 거는 주 7일제를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5일 동안 자지도 않고 밥도 먹지 말고 일만 해라. 아니 정말 지금 노동시간 곱하기 2배 플러스 알파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120시간은 들어본 적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옛날에도 무슨 뭐 산업혁명 시절 뭐 그 이전에도 지금 현재 북한 그리고 뭐 60년대 전태일 열사가 살던 시절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네, 그래요. 뭐
김빙삼님이라고 또 유명한 또 트위터리안이 있는데 그분 말씀은 그렇게 주 120시간 공부했으면은 구수까지는 못했을 것이다. 구수 이전에 끝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지지율이 들쑥날쑥한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 지사 지지율은 거의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좀 많이 훅 이렇게 빠졌는데, 네. 그 빠지는 지지율이 좀 이낙연 후보로 많이 옮겨간 것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특정 지역이 좀 더 그렇습니다. 호남도 좀 그런 것 같고, 네. 또 충청 그리고 부산 이런 분에서 조금 이제 윤석열 지지도 그러니까 빠진 만큼 좀 네.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네. 사실 이 지지율이라는 것이 여론조사 한 개, 두 개를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여론조사와 그 추세를 봐야 되는데, 그럼요. 예. 예,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1위인 거는 여전하고요. 네. 다만 이제 여론조사의 한 10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굉장히 다르게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가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보인다. 다른 네. 여론조사와 다르게. 예. 그래서 이 여론조사는 왜 이렇게 다를까? 뭐 이제 조직을 동원해서 예를 들어서 오더를 내린다든지 이낙연 후보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여론조사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지지자들한테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화 오면 무조건 받아라. 이 번호 여론조사가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 해가지고 너는 60대 이상이지만은 20대 여성으로 해가지고 그 아무개 후보를 지지하라.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지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과거에. 이번이 아니라 지난번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여론조사가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이제 방법으로 이렇게 다양한 지역 샘플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한 10개 중에서 한 2-3개 정도는 이낙연 후보가 좀 훨씬 상승세가 더 많이 보이고 나머지 7개는 이재명 지사의 그 압승이 좀 계속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빨리 상승하고 있는 그 추세는 맞습니다. 그래요? 다만 근데 우리 경선에서는 우리 지지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당원의 표가 더 중요한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압승이 훨씬 더 많이 앞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과 같은 추세면은 경선의 1등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것은 의심을 하지 않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캠프가 아주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이 상황이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가 아주 강하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경쟁으로 인식을 하고 저희도 훨씬 더 이제 각성해가지고 거의 지금 비상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의 지지율 추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 1차에 10월 10일 1차에 과반을 넘겨서 결선 투표까지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보다 앞서서는 한 보름 정도 앞서서 처음 개표할 때 그때 50% 내지는 45% 이상 그래서 뭐 더 이상의 승부가 불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심어지는 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도 제가 캠프에 있어 보니까 이 과열되는 것이 막 느껴집니다. 그래서 후보들 간에 뭐 네거티브도 좀 있고 경쟁이 조금씩 심해지니까 지지자들이 훨씬 더 극렬하게 이제 비방도 하고 지지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특정 후보가 1위 후보를 한 다음에도 이 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이 사람을 굉장히 공격하고 싫어했는데 그 다음날 이 사람이 민주당 후보라고 바로 이렇게 찍기는 힘들잖아요. 그 시간이 지금 이제 이 기간이 경선 기간이 길어지고 더 치열해질수록 통합은 더 힘들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글쎄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1차에 과반을 넘지 않으면은 또 어느 정도 이게 더 큰 통합이 필요하고 더 심각하게 분열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에 빨리 승기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경선이 연기가 된단 말이죠. 5주 정도 연기가 되는데 이재명 캠프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5주 연기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사실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특별 당국까지 정해가지고 과거에 이제 경선 일정을 이렇게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바꾸지 않는 걸 원했지만 지금은 그 코로나19라는 방역 때문에 아주 특수 상황이고 또 이제 1위 후보로서 우리가 이제 좀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 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맞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이제 네. 우리가 그런 수용을 했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건 국정감사 전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처음에 한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연기가 돼도 한 2, 3주 정도 연기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5주 정도 연기가 된 거는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근데 아니 이제 또, 그 이유를 알겠어요. 이재명 지사가 왜 국정감사 전에 이게 마무리가 돼야 하느냐. 이제 입법 시즌이 돌아오거든요. 또 네. 정부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감찰 또 감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년 정책을 또 수립할 수 있는 건데 네.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그 입법 기간을 만약에 그냥 지나서 그 뒤에 후보를 선출하게 되면은 내년에는 대통령이 할 일이 많이 없는 거예요. 예산부터 시작해서.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집권 1년 차 그때 개혁을 다 몰아서 해야 될 텐데 네. 뭐 손도 못 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로서는 대통령이 된다면은 매우 중요한 1년을 사실상 손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전 국정감사 이전에는 이 대선 후보가 결정돼 가지고 당내 주도권을 쥐고 입법을 진두지휘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 집권 1년 차 제대로 된 개혁을 하겠다 이런 뜻이 그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2, 3주를 처음에 그 정도까지는 뭐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을 알고 있고 또 후보들 중에는 더 긴 11월에 이제 경선하자라고 주장하는 후보들도 계셨고 그래서 아마 당에서는 좀 절충안을 찾은 것 같고 네. 뭐 이제 저도 국정감사 전에 좀 이게 끝나서 오히려 본 후보로서 준비를 하고 네. 우리 내부에서는 통합을 하고 그럴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뭐 이재명 후보님께서 그냥 쿨하게 그냥 뭐 당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라고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저희 캠프도 뭐 이제 방역 상황이 중요하고 우리도 그냥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뭐 하여튼 10월에 해서 후보가 되더라도 네. 이재명이 뭐 좀 늦춰진다고 개혁을 못할 사람도 아니고 뭐 어떻게든 네. 반드시 뜻하는 바를 이룰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게 무슨 유불리에 뭐 작용을 하냐 이렇게 이제 지금 뭐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가 굉장한데 이렇게 경선 기간이 더 길어지면 혹시 이재명 후보가 불리해지는 게 아니냐. 그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일단 지금 뭐 조직을 좀 더 정비하고 이런 차원에서는 이재명 후보도 이 시간을 오히려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것을 좀 더 좋은 기회로 우리가 삼도록 캠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이 발표됐습니다. 전환적 공정성장. 말도 어렵고 확 와닿지 않고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정말 필요한 이 시대적인 그런 그 과제라고 보는데 이거 좀 잘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게끔 홍보 논리를 개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게 좀 어렵다, 좀 추상적으로 들린다 이런 부분에는 좀 공감을 하고요. 네. 그리고 좀 홍보를 좀 더 잘 해야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좋은 정책들을 좀 그대로 이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금 더 그 갑질 문화 근절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혁신 성장 이런 부분들이 좀 그대로 이어져 가는 면이 많고 근데 그 외에도 이제 기본 시리즈라는 것이 이제 추가된다든지 아니면은 관료제를 좀 더 그 관료의 무슨 뭐 마피아 뭐 이런 것 모피아 이런 것들을 없애도록 강한 의지를 보인다든지 그리고 뭐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해서 기후 전환에 대비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것들도 좀 들어가 있어서 민주정부 4기로서 지금까지의 정책을 계승하면서도 이재명식으로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추가했다. 이게 이제 한 가지고 또 다른 것은 이재명 지사가 할 수 있다, 한다 이런 확신을 보여준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약 발표에서도 계곡 정비 그 예를 드시면서 이게 지금 뭐 무슨 공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약속을 잘 지키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일을 이제 실제로 하겠다는 그 신뢰성 이런 것도 좀 같이 전달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전환적 공정 성장이라는 이 좀 너무 추상화되어 있고 조금 좀 와닿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이 정책 방향은 좋다. 그리고 이재명 문재인 플러스 이재명 이렇게 방향이 가고 있고 네. 우리 민주정부의 연장이자 민주당의 정권이자 또 우리가 더 새로운 진보적인 정책도 같이 한다. 네.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뭐 단절될 거다.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보복할 것이다. 이런 막 온갖 말도 안 되는 그런 마타도어들이 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현 정부의 업그레이드 되는 건 맞지만은 그래서 똑같은 정부가 아니라는 점은 맞지만 근데 뿌리가 하나고 줄기가 하나인데 뿌리가 하나고 줄기만 다를 뿐인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지 이자들은 정말 민주당 지지자가 맞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저는 이 마타도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너무 하거든요. 심각해요. 예.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거는 이제 제가 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은 이제 뭐 이재명 지사가 당선이 되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루머까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사실 뭐 이거는 조금 더 우리 당 내부의 갈라치기 이런 것으로 선동으로 보이고 그렇죠. 실제로 우리 당의 지속되는 정부고 또 우리 당원들이 이렇게 정말 이런 마타도를 한다면은 앞으로 오히려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은 차라리 뭐 윤석열을 찍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면 뭐 기본적으로 이게 뭐 같은 편이라고 볼 수 없죠. 예. 그래서 우리 당은 과거에 뭉쳤을 때는 이기고 분열했을 때는 패배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우리 당이 너무 이제 분열하지 않도록 이번에 좀 이런 마타도어는 좀 자제를 해주시고 혹시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말려주십시오. 아니 사실 이재명 지사가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그렇게 해서 외면하고 등 돌리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조국 전 장관 고통당할 때 자기도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검찰로 인해서 그래서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다라면서 공감을 표시했어요. 당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하여간 이재명 지사는 나는 뭐 조국에게 빚이 없다 뭐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대통령한테 가서 이 사람 뒷말이 많을 것 같으니 대통령께도 부담이 될 것 같으니 임명하지 말라고 그런 의리 없는 행동을 하진 않았어요. 할 사람을 하지도 않은 사람을 갖고 이렇게 모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최지은 대변인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